코비드-19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감염내과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순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코비드-19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후 코비드-19의 임상 양상 및 한국에서의 첫 환자를 리뷰하면서 임상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치료 옵션에 대해서 현재까지 연구된 연구 결과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하나였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보시다시피 라이노 바이러스가 가장 흔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 10 내지 15% 감기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가 있고 지누스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나뉩니다. 이 중 229E, NL63, OC43, HKU1 같이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4가지와 이후에 폐렴을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6가지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지금 발견된 새롭게 얘기되고 있는 사스코브2가 7번째 사람 감염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지만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으며 주로 보시다시피 박쥐에 많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요 숙주가 되겠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WHO에서는 새롭게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을 코비드-19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스터디 그룹에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사스와 비슷하다고 하여 사스코브2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스코브2가 일으키는 감염병을 코비드-19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 중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내는 임상 양상입니다. 발열과 기침이 약 80% 이상에서 나타났고 약 30% 정도에서 호흡곤란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10% 정도에서 머슬레이크가 나타났고 이후 컨퓨전이나 헤드액 같은 CNS 매니페스테이션이 약 8 내지 9%, 소스롯 라이노리아 같은 상기도 감염 증상이 약 4 내지 5% 정도 나타났으며 설사라든가 노지와 보미팅 같은 주의 심통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환자들이 생기면서 약 15% 정도에서 맛을 느끼지 못한다든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가 증상이 있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는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8, 9일 지나면서 호흡곤란과 레스피레이터리 디스트레스가 나타나면서 열흘 정도의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그런 경로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상 발현 후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가 환자가 악화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 4만여 명의 중국 환자들을 모아서 중국 CDC에서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약 80%에서 가벼운 폐렴을 동반한 또는 감기 증상 정도의 아주 경한 양상으로 나타났고 약 14% 정도가 호흡곤란과 50% 이상의 중증 폐렴으로 나타났었습니다. 5%에서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 또는 세픽샥, 멀티오간 디스펑션 페일리어 같은 그런 크리티컬한 그런 양상을 나타내었습니다. 사망률은 약 2.3% 정도였고 80세 이상에서는 약 15% 정도의 사망을 나타냈고 70대에서는 8% 정도의 사망률이 나타났으며 보시다시피 이런 중증 크리티컬한 케이스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의 사망률을 나타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보면 80대 이상은 약 20% 정도의 사망률이 나타났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크리티컬한 케이스는 50% 정도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첫 번째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경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월 1일째 찍은 엑스레이는 정상 소견이었고 일주일째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레프트 렁필드에 인필트레이션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3, 4일 뒤에 다시 찍은 엑스레이에서는 바이레터럴하게 오른쪽 왼쪽에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 3일째 찍은 CT입니다. 이번 3일째 찍은 CT는 단순 엑스레이에서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지만 보시다시피
멀티플하게 바이레터럴하게 GGO 패턴의 인필트레이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엑스레이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폐렴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와 같은 경우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체온입니다. 체온을 보면 보통 7일에서 8일 정도 발열이 있었으며 서서히 감소되는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산소 요구량은 점점 높아져서 리저버 마스크로 10리터까지 주었다가 호흡곤란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초기에 냄새를 못 맡는다는 그런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트리트먼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상기도 또는 하기도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호스트셀에 침입을 해서 이제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ACE2 리셉터라든가 TMPRSS2라는 그런 리셉터를 이용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TMPRSS2라는 그런 리셉터에 작용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게 케모스탑 또는 네모스탑 같은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또한 아비돌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아비돌이라는 약물은 S프로테인에 작용하고 ACE2 리셉터에 작용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주로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서구에서는 연구가 된 바는 없습니다. 초기에 많이 사용하였던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우리 세포에 작용해서 세포 내의 폐하를 올리고 그럼으로써 멤브레인을 좀 모디피케이션 시켜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변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바이러스가 언코팅을 해서 RNA 바이러스에 인해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 바이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프로테올라이시스가 일어나면서 각각의 기능적인 프로테인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프로테올라이시스를 억제하는 노피나비어라든가 다누라비어 같은 항 HIV 약물이 여기에 해당되어 작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이 RNA 바이러스는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라제를 이용해서 RNA 복제를 하고 결국 다시 리어셈블리 되어서 증식하는 그런 과정으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라이즈를 이니비션 시키는 것이 에볼라 치료제로 알려진 렘데시비르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감염을 일으키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인플라메이션의 주요 원인은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인터루킨 6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루킨 6의 이니비션을 시키는 토실리주막 같은 것들이 치료의 옵션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중요한 약물들에 대한 현재까지 연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반에 프랑스에서 36명을 대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과 아지스로마이신을 쓴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쓴 군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바이럴 PCR이 운전되는 그런 포션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중요한 치료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주장이 됐었고 이후에 초반에 많은 환자들이 이런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썼었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쓴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있어서 치료 15일 지났을 때 큰 클리니컬 임프루브먼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현재 치료 옵션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이후 또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WHO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있지 않아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코비드-19 치료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노피라비아 리토나비어는 프로테오라이시스를 일으키는 프로테아자를 이니비전 시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항 HIV 약물이지만 이론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겠지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시비어 코비드-19에 있어서는 베네핏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리커버리 트라이얼 영국에서 시행된 이런 연구에서도 유주얼 케어랑 비교해서 노피라비어 쓴 그룹에서는 그 모탈리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또한 WHO 연구에서도 큰 차이는 없어서 노피라비어 역시 코비드-19에 있어서는 치료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렘데시비르입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이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약인데 미국에서 우선 컴패셔널 레이트 위주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아니지만 중간 발표에서 벤틸레이터를 걸고 있는 34명과 그 다음에 하이플로 O2를 주고 있는 7명, 그 다음에 적은 양의 옥시젠, 그 다음에 루메어를 줬던 2명을 대상으로 이 약을 주었을 때 벤틸레이터를 걸고 있는 사람들은 56%, 하이플로 O2를 주고 있는 환자에서는 71% 임프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어가 이런 코비드-19 환자의 치료에 중요할 수 있다,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주장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WHO 솔리타리 트라이얼에서는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치료와 렘데시비르를 준 그룹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서 렘데시비르도 별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이 됐었지만 앞에서 연구된 잘 고안된 랜더마이즈 컨트롤드 스터디에서는 보시다시피 플라시보와 렘데시비르를 준 그룹에 있어서 치료 15일째 오듀레이션 1.5로 플라시보에 비해서 렘데시비르를 준 그룹에서 클리니컬 임프루브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치료 11일째 사망률을 보면 렘데시비르는 6.7%, 플라시보는 약 12%, 치료 한 달째 렘데시비르는 약 11.4%, 플라시보는 15.2%로 렘데시비르는 플라시보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덱사메타손입니다. 덱사메타손은 10일 동안 하루에 6mg 주었을 때 보시다시피 메카니컬 벤틸레이션을 한 그룹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모탈리티가 36% 정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36%의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산소를 준 그룹만 하더라도 그 효과는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서바이벌 베네핏이 18%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산소가 필요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통계적인 유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중증으로 갈수록 덱사메타손을 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서 서바이벌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면서 폐렴이 심하게 왔을 때는 덱사메타손 사용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루킨6 리셉터 블라커를 또한 사용해 볼 수는 있는데 좀 고가이기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주어 볼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진행된 3가지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와 2개의 ICT에서는 각각 상반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2가지의 연구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효과가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기 혈장이 있습니다. 회복기 혈장은 감염된 환자에서 혈장을 추출해서 중증 환자한테 주는 그런 치료법을 얘기합니다. 이런 회복기 혈장을 줬을 때 그 산소에 대한 파라미터와 인플라메토리 마커들이 좋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건 케이스 리포트입니다. 그 회복기 혈장 주기 전에는 폐렴이 심했지만 준 후 6일 후에 폐렴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회복기 혈장이 유용하다면 다른 약이 없고 환자가 많은데 그런 그 혈장을 도네이션 하는 환자들이 많다면 사용해 볼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화항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S 프로테인이 우리 몸의 ACE2 이니비터에 붙어서 우리 몸에 감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화항체를 사용한다면 이 중화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S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붙어서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게 됩니다. 이런 것으로 초기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밤 라시미맵 같은 모노크로널 안티바디가 연구가 됐었습니다. 이상 연구가 끝났고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임상 증상에 가지고 환자가 설문조사를 통해 스코어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상 증상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연구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색은 플라시보고 파란색은 이 약을 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를 쓴 그룹입니다. 2가지 비교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호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입원을 보면은 플라시보를 썼을 때 그 입원 전에 썼을 때 6.3% 정도가
입원하였지만은 이 약을 쓴 그룹에서는 1.6%가 입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4배 내지 5배 정도 이 약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입원을 막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 FDA에서는 11월 9일을 기준으로 응급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입원이 필요하거나 중증 환자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고 입원 전 아주 마일드한 환자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허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비슷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인 카스리비맵이라든가 임데비맵 같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도 11월 21일 날 긴급 사용이 허가가 됐습니다. 리제너론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때 맞았던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약들에 대한 쓸 수 있는 약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았는데 각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미국 NIH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환자가 입원 전에 경환, 마일드 투 모더릿 코비드-19 환자에 있어서는 가능하다면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덱사메타손의 효과가 좋다고 이런 경환 환자에서는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입원을 하였지만 산소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에서는 현재까지는 치료 약제는 없고 일반적인 컨저버티브 매니지먼트를 하면 되겠습니다. 입원을 한 후에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중에 산소의 요구량이 많지 않고 미니멀할 때는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니멀한 산소에서 좀 더 산소 요구량이 증가되는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덱사메타손을 우선 사용하고 가능하면 렘데시비르를 컴비네이션 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고 렘데시비르를 혹시 쓰지 못하는 경우 없거나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덱사메타손을 우선적으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환자 중에 산소의 요구량이 하이플로우 디바이스를 이용한 또는 벤틸레이터는 아닌데 고유량 산소를 주는 그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렘데시비르를 컴비네이션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벤틸레이터를 달거나 또는 에크모가 필요한 아주 중증의 크리티컬한 환자에 있어서는 렘데시비르 효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덱사메타손만 우선적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비드-19의 치료 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